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주요 도시도 현재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는 글로벌 악재까지 간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장 시작 전에 저희가 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과 마감 상황까지 저희 보고 넘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준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윤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미증시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세한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미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그리고 FOMC를 경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장중 한때 450포인트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은 2%대 밀리면서 12,581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0.74% 내린 4,173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시죠. 금리 인상으로 성장주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주 동반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66% 밀리면서 150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대 내림세, 알파벳A는 3%대 큰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주요 기술주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술주는요. 아마존 보겠습니다. 2.5% 밀리면서 2,837선에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는 3.64% 내린 766달러 선에, 엔비디아는 3.48% 내리면서 21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빅스 지수죠. 변동성 지수는 3%대 상승을 하면서 31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WTI는 5.8% 밀리면서 103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 그리고 중국 봉쇄를 주시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금은 금리 인상 이슈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1.2%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중국 종목 상장 폐지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중국 종목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는 10%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 또 JD.com도 10%대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헬스케어 섹터 체크해 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모더나가 급등을 하는 연출이 나왔습니다. 8%대 상승하면서 15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인데요. 독일이 동사 F-35 전투기를 최대 35대 구입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대 상승 탄력 보이는 하루였고요. 쿠팡은 반면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동사 지분 10억 달러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7%대 조정받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포드모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로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대 밀리면서 1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증시 흐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외신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러시아의 디폴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As Russia nears a debt default, talk now turns to global contagion. 네, 이런 헤드라인으로 글로벌 컨테이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좀 핵심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구의 조지 에바 총재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올해 러시아가 심각한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디폴트에 대해서 improbable event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즉,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는 not systemically relevant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위험이 없다라고 이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과 투자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는 오늘 16일 1억 1,700만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쿠폰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 전문가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전문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bates about the economic impacts and central bank responses will now become front and center라고 밝히면서 경제적인 충격과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응에 대한 논쟁이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만큼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잠시 후 김민수 대표께서 디폴트 영향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뉴스인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는 코로나 종료 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뷰가 제기가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years into the coronavirus pandemic, Fauci hopes the world will not forget lessons from a catastrophic experience. 네,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파우치 박사는 절대로 이 재앙적인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미래에 관련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는 The answer is we don't know, I mean that's it 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사실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거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과거로 묻고 싶어하지만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은 맞지만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특히 다른 4가지 변종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살펴보시면 Everybody wants to return to normal. Everybody wants to put the virus behind us in the rearview mirror, which is, I think, what we should aspire to 라고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비록 사례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이런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The problem here and throughout the world is that the memory of what happens fades very quickly 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유행병 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억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락세를 시현을 하기도 했죠. 이 소식 영향 잠시 후 이성웅 이사께서 자세히 분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테슬라에도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has bought aluminum from Russian company Rusal since 2020, showing how war complicates supply chain 이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2020년부터 러시아의 루살이라는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구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을 시작한 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소리 높여 지원해 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대부분의 다른 대형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has
at least one Russian supplier라고 밝히면서 적어도 한 공급자와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 루셀과 거래를 해왔지만 그때는 The company was not under US sanctions when Tesla began buying from it 이라고 밝히면서 그때는 US 제재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은 테슬라 제품에 여러 군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알루미늄은 테슬라 모델 Y에 자체 제작할 때 사용이 되고 또 독일의 테슬라 공장에서 새로운 제조 라인을 생산 실험하는 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이 sanctions, 즉 제재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면서 An invas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by Russia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글로벌 공급망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테슬라 주가와 국내 전기차 관련주의 영향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오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신 뉴스까지 짚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에 따른 시장 전략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외신캐스터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일에 그 데드라인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좀 갚아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러시아 채무 불이행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있습니까? 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근데 갚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제 기준에 어긋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가장 일단 좀 짜증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달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루블화로 또 연결을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 쪽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안 갚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상황이게 되면은 앞으로에 대한 이 미지급이 또 나올 수 있는 충격이 어디겠느냐, 이거를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3월 16일 날, 그러니까 즉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또 확인되게 되면 17일 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 바로 디폴트가 선언되는 건 아닙니다. 약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주죠.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4월 16일까지가 마지막 데드라인. 이 부분은 국제적인 약간 관행이고, 과거에 중국의 홍다 이슈 얘기할 때 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한 달 정도 유예를 준다, 라는 쪽인데, 유예를 주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갚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약간 골머리를 앓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와 그리고 또 대외 채무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규모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전쟁 전이죠. 그 사이에 또 갖고 보유하고 있던 외환이 얼마나 빠져나갔을지 모르고, 거기다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러시아 경제도 수많은 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고요. 게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돈 빌려준 데는 떼어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커지는데, 대표적으로 서방 유럽은행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방 유럽권들은 일단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 즉 노출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번 2014년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을 하면서 이거 러시아 참 깡패짓 한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러시아에 대한
위험도를 줄이자. 그래서 그때부로 러시아에 대한 대외 채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좀 낫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총 은행권들을 따졌을 때 러시아에 대한 채무가 받아야 될 돈이 1,200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준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모두 다 또 디폴트는 아니겠고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결국으로는 아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의지나 또 그 사이에 나오고 있던 특히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지나 그리고 또 서방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 또 이행은 가능할 수는 있지 몰라도 그 사이에 망가진 경제는 또 하나의 충격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일단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국제적인 신용 리스크 특히 만약에 그래도 노출도가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받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일단 손실 처리, 그러니까 즉 상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저희로 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쌓아놓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리 또 회수할 수 있는 데는 회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신용 경색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컸는데 어제 IMF 총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디폴트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 전문가의 말, 연준 의장도 틀리는 마당에 이런 얘기가 그렇게 큰 위안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딱 하나 같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확대돼서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와서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즉 이거는 어떤 우량한 기업의 채권과 약간 좀 부담이 가는 그러니까 BBB급의 위험도가 좀 높은 기업들의 채권의 이 괴리도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말하는 건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부실 기업에 대한 이자를 더 높이 받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커지겠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 부분은 어떤 스프레드가 커진다고 하게 되면 러시아발 디폴트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좀 위험 관리를 하셔야겠죠. 여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채 2년물이 또 급등하면서 굉장히 이 신용 등급이라든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FOMC 회의가 됐든 러시아 디폴트가 됐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확실한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 건설 쪽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관심 속에서 건설주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누가 보다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여당 윤 당선인이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분이 당선된 게 건설주에는 훨씬 더 도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공공과 민간 쪽에서 주택 공급이 나왔을 때 건설사가 할 수 있는 수익성과 역할, 이게 아무래도 이번 여당 쪽에서 주장하던 게 공약으로 내섰던 게 더 훨씬 더 시장에 좋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그게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제 건설주가 움직였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이번에 나오긴 하겠지만 특히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건설주가 안 그래도 움직일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건설 수주에 이어서 건설 기성이라고 하는 지표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슬슬 변화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게다가 이제 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금리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질적인 건설사가 어떤 자금 운용을 해서 또 분양을 할 때 큰 타격을 주겠느냐라는 쪽은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받는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규제 완화입니다. 즉 규제 여러 가지 세금이나 또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 아니면은 주택을 어느 정도 그 매매를 하기 위한 심리가 묶여있던 부분들을 좀 풀어서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민간 공급에 대한 증가가 가장 또 눈길이 가고 있고 그중에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 눈길이 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토목 건축과 관련된 쪽에선 뭐 GTX 건설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어떤 건설주 쪽에서는 그나마 수익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해외 건설 수주입니다. 이쪽은 리오프닝과 함께 최근에 유가의 상승이 끌고 왔었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수주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건설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썩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만 보고 일단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추세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를 보고 대가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단단한 추세를 보여줄 거란 보여지는데 시점은 좀 맞춰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만 건설 종목 하나를 꼽기가 어려우면 건설주 ETF 쪽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ETF에 대해서 차라리 종목을 딱 하나 선정을 해서 그만큼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해가는 게 더 좋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물론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건설 관련된 ETF 사는 것도 좋겠는데 하지만 저희 투자자들은 스나이퍼가 돼야 됩니다. 정조준하고 명사수가 돼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ETF보다 종목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장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장은 어떤 전략 펼쳐가 볼까요? 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서서히 바닥은 다가온다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만 가진 지 벌써 2주, 3주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가시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 쪽에서 당장 뭐 나아질 건 없고, 오늘 또 기술주들 하방 압력 커지고, 중국의 뭐 홍콩까지 생각한다. 머리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 한꺼번에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웅크리고 있대. 거의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변동성과 그리고 또 시장의 위축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움직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쪽이 무엇보다 FOMC 회의 관련된 쪽이겠죠. 게다가 그 다음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미국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주 중반 이후쯤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하락은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한쪽에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위축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도 시도 중에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오늘 뭐 유가 하락은 약간 중국의
선진 중심의 락다운까지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줘도 그래도 과거에 급했던 유가의 강세가 사라지고 보니까 금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신호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서서히 투자 심리도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은 낙폭 과대했던 섹터 종목들도 살짝 챙겨가면서 시장 흐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는 건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 확대 부분에 대한 전략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와 월가 현재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뉴욕 증시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지수와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In early January, we looked at the number of new highs, number of new lows, the advanced decline line, all that sort of thing, and we could see the erosion that was occurring. Okay, and we talked about that. We've talked about that a little bit since end of November all the way in. Well, let's just get an update from there. Remember this chart I put out before, and what this chart does is this chart looks at basically the percent of stocks that are above their 200-day moving average. And during the course of all of 2021 and the end of 2020, we were in this range between 72 and 90% of all of our stocks were above their 200-day moving average. Well, that's great. That is an indication the stock market's going up, but that's also an indication of we don't have a lot of problems in the market with stocks that are breaking down. Now, what we also saw that in September, we started to take that lower. And between September and the end of the year, the early part of January, we went between basically 50 and 70%. So we got up to that 70% level that we were at before, and we couldn't get any higher. The individual stocks within the indices were starting to break down. The indices like the NASDAQ and the S&P, they're dominated by the 5 to 7 biggest companies. So when you look at the stock market and you say the S&P 500 is here or the NASDAQ here, we overweight those big stocks so much, and we have to recognize that we want to look inside the market, look at all the stocks together. So that's where we were at the end of December, beginning of January. Now let's take that going forward now that we've gotten deeper into our correction, and let's look at where we are right now. So here's that same box we were in. Okay, through all of 2021 until the third quarter. Here's where we basically traded between 50 and 70%. And boo, look at what happened in late January. We really took that down. We took it down to 25% of all the stocks. Only 25% were above their 200-day moving average. And you've got stocks like the energy sector, because energy prices are going up because of inflation, that are kind of skewing that. So if you pulled out energy, that percentage would be even lower. Now, these are indications of a market that's clearly oversold when you start to get this down and you're identifying that you're firmly within a corrective phase. Okay, let's look at the next chart. We do the same thing, okay? And instead of looking at the NASDAQ,
let's look at the S&P 500. The NASDAQ has 2,500 stocks in it, the NASDAQ composite. And some of those stocks really, I don't want to say they don't deserve to be there, but they're too small. They don't make any money. They're not significant enough, relatively speaking. They're not a great judge of the overall economy. There's a downward bias to the bottom tier of those stocks. So when we look at the S&P and we see what happens, in COVID, this top clip is the number of stocks that are above the 200-day moving average, okay? And then in the bottom clip, it's the number of stocks that are above their 50-day moving average. So you can see that there's more volatility in the bottom. In COVID, we ha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stocks that were above their 200-day moving average was low. This dotted line right here represents 50% right here, okay? And we stayed above 50% all the way through into September. And since then, we've been lower than that. And this is the same kind of thing where this is the 70% level, and here's the 50%. So we start to break down. So we can see that the number of stocks, even in the S&P 500, is not conducive right today to a continued stock market rally. And what we see is this is indicative right now of this corrective phase that we're in, that we may be in for another couple of months. Let's look at the next chart. Now, briefly, I just look at this and I say, what happened when we were in the stock market rally? The green bars are bars where the up volume, that's the cumulative up volume of stocks that closed higher on the day. The red bars are the cumulative down volume of the stocks that closed lower on the day. So do we have more up volume or more down volume? So you can see right here that the green bars we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red bars. It's just anecdotal observation. And what we've seen now is we've seen a lot less cumulative volume on the upside and much more cumulative volume on the downside. I continue to look for this, and what we see when we see this is just a brief stock market rally. I'm looking for extended periods of more up volume than down volume, and I constantly look at that all the time to be able to identify when we're really turning out of it or when we're just bouncing off of a bottom. Let's look at the next chart. So this is the NASDAQ composite. Again, looking at new highs, new lows. This chart we ran basically through today. And what we can see, this pink line down here is the zero line. So if you're above the zero line, you have more new highs than new lows, a healthy market. And you can see that in November, we started to go below zero, so we made more new lows than new highs. And we had a big move down here, and now we're trying to get back above zero, but what's going to happen to us is we're probably going to get to zero, bounce, go down, get to zero, bounce, and go down. We need to get back above zero and stay above zero for this market to have clearly turned. Now, this is one more chart that we looked at the beginning of January, okay? And this is that new highs, new lows on a longer term basis. So this takes us back for the last 5 years, okay? And we can see that in 2018, we had a 10% market decline, and we got down to what I drew as a red line down there, red horizontal line. COVID hit us much deeper, and then into early January, we had gotten back down to that same line that we hit at the end of 2018. Let's update that chart now to see where we stand currently. And what we can see is this 2018 line was right here. We went much deeper into that thing, and we've touched that line, that panic line, where the number of new highs were hardly any at the end of, or at the onset of COVID, and the number of new highs relative to new lows, many more new lows. We got back to that same level. So we had the same amount of pessimism in terms of stocks making new lows that we had in the onset of COVID, when we did not know how substantial this
viruses, what the mortality rate was, whether we're all going to lose our jobs, all those things. And that's why the pessimism in that March of 2020 was so significant, because it was a complete uncertainty for us. We did not know anything. And over time, we realized we can get through this, and the mortality rate, if we stayed inside, we did all those things, we wore masks, the mortality rate basically slowed down, and we were able to combat the virus and to be able to work our way economically back to a stronger economy. So let's look at the next chart. Now, if we think about it, okay, new highs, new lows, okay, advanced decline line, all those are just flat out observations of prices relative to the market as a whole. How many stocks are making new lows, how many stocks are making new highs. But we can also look at how optimistic are people. So we can look at sentiment. So when we look at sentiment, okay, and I drew this top line right here, the bottom line is the stock market. The top line basically is 70%, 50%, and 30%. So this is how negative we were. We were so pessimistic down there. We couldn't believe the stock market could rally because we didn't know where we were going to be as individuals. We popped out of there pretty substantially. And then what we did is we held the 50% level. The other thing is in an uptrend, and we're not necessarily in an uptrend now, we're in a corrective phase, but in an uptrend, whenever you get below 50% and get back above, those are great buy opportunities. And I identified those all across the board. So for a year and a half, we had probably, 13 or 14 of these buy opportunities. We've gotten down here, okay, we've bounced above it, but I still think we're in a corrective phase, because when you pull bullish sentiment out and you also look at new highs, new lows, what you really want to do is put everything together, okay? So we need to have, and I don't want to say this in a negative way, but the more negative sentiment we have here without prices going down much further, the better the buy opportunity we're going to have going forward. So my belief is that we're probably going to chop around here in a pretty volatile range with a slight downward bias, because I believe that we had market decline levels like in late January, where basically everyone was short or sold out down there, substantial number of people. Because we could look at the number of people that were short, we could look at the sentiment indices and say that's a good place for a bounce. We're going to have a couple more of those as we go through the course of the next month or two, and then I think we're going to start to roll back higher. So when we look at what happened, say at the end of January, and we got down to here, but yet we bounced up there fairly significantly, we had a couple things going on. We had a tremendous amount of people selling the market, but we also had people that were identifying that there were good buy opportunities. Stocks were really good. So what we had was we had Netflix come out, and that stock really got hurt after their earnings announcement. And Bill Ackerman, and I think we've talked about this before, who runs Pershing Square, which is a $13 billion hedge fund, spent $1 billion worth, bought $1 billion worth of stock at around $370, $380. And don't forget that stock was over $600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So his comments at the time was, these are really attractive prices for a stock that has a great market setup, okay? It's in a great business, and when we take this out 3 to 5 years, we're going to have great income coming out of that stock. And so he felt that he's not going to get better opportunities to buy that stock. So these are examples of being able to identify stocks that really get oversold, go down more than 50%, go down 60, 70%, and you're able to buy them. Netflix has had a bunch of 50% declines over the course of their whole life cycle since they've become an IPO. Amazon, same thing. There's been a bunch of declines. There was a
a 90% decline in 2000 in Amazon. And yet the stock really winds up going. So as long as people can generate revenue growth, strong revenue growth over time, that company is going to still wind up being an attractive purchase when you get these big declines. 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버니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저희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 전송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연일 피크를 좀 찍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주요 도시가 좀 원천 봉쇄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나 이 중국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봉쇄까지, 도시 봉쇄까지 이어지는 국면에서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가 조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주가 흐름이 갈렸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락세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대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가 상승 시에는 강하고 하락 시에는 그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선방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기에 이 둘의 차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젊은 층의 제품보다는 약간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의 제품이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 쪽 로컬에서 뚜렷하게 지금 우리나라로 기존에 많이 있었던 타이공 판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오프닝 중에서는 기존의 시각과 동일하게 조정 시에는 엔터 업종을 탑픽으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터 업종 중에서 특징주로는 JYP 엔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장 마감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63억 원으로 기대치를 소폭을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디어율 관련해서 평가 차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보다는 큰 폭의 수익을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가상화폐 관련 업을 사업의 내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수들의 IP를 통해서 가상화폐와 함께 연동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강한 것을 저희가 JYP 엔터의 실적이라든지 누적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IP 개발에 계속 집중을 해온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엔터 상장사들 대비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부대 비용이라든지 판관비가 상당히 고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더 발생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엔터사들 중에서는 마진 측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들의 IP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최근의 포인트는 스트레이키즈인데요. 작년에 8월 정규 앨범으로 판매한 게 130만 장 판매를 했었고 11월에 스페셜 앨범으로 70만 장 판매, 이제 어느 정도 100만 장 근처에서 보이그룹 같은 경우가 일본 판매가 나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롭게 이제
그 컴백 시기가 또 JYP 엔터의 주가와 연동해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3월 같은 경우 컴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그 공연 투어 같은 경우가 잡힌다고 하면은 그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편안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 3사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이러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편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로 시민 그룹 개발 같은 경우가 그 올해 그 상반기에 이제 중국 현지에 또 두 팀 데뷔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라든지 해외 측면에서 실적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 쪽이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지하고 조정 시 매수 시에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삼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만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 말씀드렸고, 특히나 오늘 엔터주 그 안에서도 JYP 엔터 같은 경우를 특징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수혜주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참 당선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많이 해서 뭐 수혜주 중에서는 건설주, 원전주, 플랫폼 관련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혜주 관련돼서 혹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점 있으실까요, 이사님? 네, 그 이제 정책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신정부에서 일단은 큰 부분의 정책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의 중심에 건설업종이 있다 보니까 선행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과 관련해서 파생된 부분들, 뭐 철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라든지 뭐 파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 그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선행해서 한번 움직인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이 부분에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제품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제가 건설주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품 가격이 나타날 수 있는 시멘트, 철근주 같은 경우에 주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주는 대한제강이고요. 그 국내 철근 업황 자체가 기존에는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작년 2분기 이후에 역대급으로 호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 국내 철근 기준 가격 자체도 올해 1월에 약 96만 원에서 2월에는 99만 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월에도 추가적으로 3만 원의 인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품 가격 상승이 연속되고 있고, 건설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뚜렷하게 발표가 추가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 선행해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뒤이어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쪽 그 가격 인상의 그런 반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난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같은 경우 접근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품 가격 상승 요인에 주목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설주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건설주와 함께 볼 만한 원자재 관련 종목들, 오늘은 대한제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8시 50분 잠시 뒤죠. 8시 50분에 무료 온라인 강연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파트너님들 있으십니다. 박원재 파트너, 임상현 파트너, 임찬우 파트너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송에서 다 못 다룬 이야기들은 이곳에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파트너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매매 시그널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